2024년 11월 서울의 새벽 4시 30분.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시내버스 차고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한 운전사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박철수 65세는 낡은 점퍼에 지퍼를 올리며 자신이 운전할 302번 버스로 천천히 걸어갔다. 35년. 그가 버스 운전대를 잡은 세월이었다. 굵은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장갑을 끼어도 거친 손, 그리고 항상 전방을 주시하느라 생긴 눈가의 잔주름들. 그의 몸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차가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엔진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계기판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히터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철수는 백미러를 조정하고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 매일 같은 동작, 매일 같은 순서. 하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를 무거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정년까지 딱 3개월.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명절에나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첫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옷이 정각이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에 가로등만이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정류장에는 새벽일을 나가는 몇몇 사람들이 추위에 움츠린 채 서 있었다.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하나둘 올라탔다. 대부분 매일 보는 얼굴들이었다. 구청 청소부 김씨 아줌마, 병원 당직 간호사, 새벽빵을 굽는 제과점 직원. 철수는 그들 각자의 사연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35년을 같은 노선을 달리다 보니 승객들의 삶도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다. 2번째 정류장, 3번째 정류장. 버스는 텅 빈 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24시간 편의점의 환한 불빛, 가끔씩 마주치는 다른 버스들. 모든 것이 익숙했다. 6시 15분. 12번째 정류장인 중앙도서관 앞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조금 늦췄다. 정류장에는 이미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 흰 지팡이, 그리고 그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리트리버 안내견. 이수진 38세.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타는 시각장애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항상 혼자였고 안내견 보리와 함께 출근했다. 어디서 일하는지는 몰랐지만 매일 아침 6시 15분이면 어김없이 이 정류장에 서 있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자 보리가 먼저 일어서서 주인을 버스 입구로 안내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교통카드를 찍는 그녀의 손은 정확했다. 철수는 그녀가 안전하게 자리를 찾을 때까지 출발하지 않았다. 천천히 가세요. 철수가 작게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항상 운전석 바로 뒤 첫 번째 좌석에 앉았다. 보리는 주인의 발밑에 조용히 엎드렸다. 벌써 3년째였다. 수진이 이 버스를 타기 시작한 지 말이다. 처음엔 시각장애인이 혼자 버스를 타는 것이 걱정되어 자주 백미러로 확인했지만 이제는 그녀와 보리가 얼마나 완벽한 팀인지 알게 되었다. 버스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조금씩 도시를 비추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차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철수는 습관적으로 백미러를 통해 수진을 확인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자세로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볼 수는 없지만 아침 공기를 느끼는 것 같았다. 중앙시장 정류장. 수진이 내리는 곳이었다. 버스가 멈추기 전부터 보리가 일어서서 준비했다. 수진이 천천히 일어서자 철수는 또다시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조심해서 내리세요. 매일 같은 인사였지만 철수는 빼먹지 않았다. 수진이 내리고 버스 문이 닫혔다. 철수는 사이드미러로 그녀가 안전하게 인도로 올라서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출발했다. 12월 3일 화요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다. 철수는 여느 때처럼 첫 운행을 시작했고 6시 15분에 중앙도서관 정류장에 도착했다. 수진과 보리가 서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보리가 평소보다 불안해 보였다. 계속 주인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다. 수진이 버스에 올라탔을 때 철수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알아차렸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괜찮으세요? 철수가 물었지만 수진은 힘겹게 고개만 끄덕였다. 평소 자리에 앉은 그녀는 한 손으로 가슴을 쥐고 있었다. 보리는 계속 불안하게 주인을 바라보며 꼬리를 내렸다. 버스가 출발한 지 5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보리가 짖기 시작했다. 35년 운전 경력의 철수도 버스 안에서 개가 짖는 것은 처음이었다. 왈왈. 보리는 일어서서 운전석 쪽으로 달려왔다. 철수가 백미러를 보니 수진이 좌석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있었다. 철수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버스를 갓길에 세웠다. 잠깐만요, 승객 여러분.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난 철수는 수진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철수가 다른 승객들에게 외쳤다. 한 젊은이가 급히 전화기를 꺼냈다. 철수는 수진의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보리는 주인 옆에서 계속 낑낑거리며 주인의 얼굴을 하찼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다.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다. 철수는 수진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곧 병원에 갈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대원들이 수진을 들것에 실었다. 철수는 망설이다가 구급대원에게 물었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이분. 혼자신 것 같아서. 보호자세요? 아니, 그냥 매일 제 버스를 타시는 분이에요. 구급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다른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구급차에 올라탔다. 보리도 함께 탔다. 안내견은 특별히 허용된다고 했다. 대학병원 응급실. 수지는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찾았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의사가 말했다. 철수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보리도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매일 보던 승객 중 한 명일 뿐인데.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아니요. 그냥 쓰러졌을 때 옆에 있었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보호자 연락처를 모르겠대요. 핸드폰도 없고. 철수가 병실로 들어갔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선글라스는 벗겨져 있었고 처음으로 그녀의 맨 얼굴을 보게 되었다. 눈 주위에 오래된 수술 자국이 있었다. 저 버스 기사입니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폐를 끼쳐서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가족이 없어요. 혼자예요.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차트를 보던 의사가 물었다. 환자분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요. 주민등록증 있으세요? 수진이 가방을 더듬어 지갑을 꺼냈다. 간호사가 받아서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수진님, 1986년 3월 15일생. 맞으시죠? 네. 의사가 차트에 기록하면서 물었다. 병력이나 특이사항 있으세요? 실명 원인이 교통사고였어요. 1994년에 제가 8살 때요. 철수의 몸이 굳어졌다. 1994년 교통사고.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혹시 어디서 사고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남구 논현동. 횡단보도에서요.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1994년 11월 23일.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날. 철수는 당시 35세, 버스 운전을 시작한 지 5년 차였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야 했다. 하지만 논현동 사거리를 지나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빨간 신호에 멈춰 서 있다가 파란불이 켜져 출발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8살 여자아이였다. 공을 쫓아 횡단보도로 뛰어든 것이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아이는 버스 앞으로 쓰러졌다. 철수는 버스에서 뛰어내려 아이를 안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피가 흘렀고 특히 눈 부위의 상처가 심했다. 안 돼, 안 돼. 철수는 울부짖으며 아이를 안고 있었다. 구급차가 왔고 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했다. 그 후 철수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매일 밤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죄책감에 시달려 불면증에 걸렸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했다.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다. 합의금으로 전 재산을 털어 보상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죄책감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아이의 이름은 이수진이었다. 부모님은 합의 후 연락을 끊었다. 이사를 갔는지 아이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30년 동안 철수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버스 운전을 그만두려 했지만 아내가 만류했다. 당신이 더 안전 운전하면 되잖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래서 철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안전하게 운전했다.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철수는 병실 의자에 무너져 앉았다. 1994년 그날의 기억이 영화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날은 유독 피곤한 날이었다. 아내가 둘째를 임신한 지 8개월째였고 큰아이는 감기에 걸려 밤새 보책했다. 3시간밖에 못 자고 나온 아침이었다. 논현동 사거리를 지날 때였다. 파란불이 켜졌고 철수는 평소처럼 출발했다. 하지만 그의 눈꺼풀은 무거웠다. 잠깐, 정말 잠깐 졸았을 뿐이었다. 아저씨, 조심해요. 승객의 비명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빨간 공을 쫓아 뛰어든 아이.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관성의 법칙은 잔인했다. 버스는 미끄러지며 앞으로 나아갔고 쿵. 그 소리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 생생했다. 철수는 버스에서 뛰어내렸다. 아이는 버스 앞바퀴 근처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특히 왼쪽 눈 부위의 상처가 심각했다. 아가야. 한 여인이 달려왔다. 아이의 엄마였다. 시장 보러 갔다가 아이만 집에 뒀는데 공을 가지고 나와 놀다가 우리 수진아. 엄마의 절규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구급차는 10분 만에 왔지만 그 10분이 10년 같았다. 철수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작은 몸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눈은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어 영구적 실명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철수의 세계가 무너졌다. 8살 아이가, 이제 막 세상을 배워가야 할 아이가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한다니. 아이의 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노동자였다. 철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이 새끼가 내 딸을.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철수는 맞았다. 맞아야 했다. 맞으면서도 아이 아버지의 눈물이 더 아팠다.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예쁜 아인데. 그림도 잘 그리고 책도 좋아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것도. 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버스 기사 기억하세요?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요. 너무 어려서. 그냥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됐다고만.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30년 만에 마주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제가 그때 운전사였습니다. 병실이 정막에 휩싸였다. 수진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람, 당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 철수는 무릎을 꿇었다.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빛을 제가 앗아갔는데. 철수의 눈물이 바닥을 적셨다. 어깨가 들썩거리며 흐느꼈다.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다. 보리가 다가와 철수의 머리를 킁킁거렸다. 기사님. 수진의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했다. 일어나세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저를 안전하게 태워주셨잖아요. 그건 처음엔 그냥 친절한 기사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승객들한테 들었어요. 유독 저한테만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신다고. 정류장에서도 제가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신다고.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볼 수는 없지만 그녀도 울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원망이 안 들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무슨 말씀을? 3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사셨다면서요? 저도 30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보세요. 우리 둘 다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수진이 손을 뻗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오늘 기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30년 전에는 제 빛을 앗아갔지만 오늘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다. 30년의 세월이 그 모든 아픔과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수지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철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처음엔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 어린 걱정과 돌봄으로 바뀌었다. 퇴원하는 날 철수가 물었다. 가족이 정말 아무도 없으세요?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운명이 참 아이러니하죠? 철수의 가슴이 또다시 아팠다. 저와 남동생이 있긴 한데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제가 짐이 될까 봐서. 혼자 어떻게 생활하세요?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리가 있잖아요. 보리가 이름을 듣고 꼬리를 흔들었다. 철수는 결심했다. 제가 돌봐드리면 안 될까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도 혼자예요. 3개월 후면 은퇴하고 할 일도 없고 그동안 못 드린 죄송함을 이제라도. 기사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필요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30년 동안 기회를 기다렸어요. 속죄할 기회를요. 수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다. 그럼 가끔 병원 갈 때만 도와주실래요? 혼자 가기 좀 무서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3개월 후 철수는 정년퇴직했다. 퇴직식 날 수진이 보리와 함께 차고지로 찾아왔다. 축하드려요, 기사님. 수진이 작은 화분을 내밀었다. 개운죽이었다. 제가 고른 건 아니고 꽃집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새 출발에 좋다고. 철수는 화분을 받아들며 뭉클했다. 퇴직 후 철수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수진의 병원 정기검진을 동행했다. 처음엔 그저 차를 태워주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장복이 집안일 돕기로 확대되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사님, 아니, 이제 아저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편하게 부르세요. 최근에 새로운 수술법이 개발됐대요. 각막이식이랑은 다른. 성공률은 30%래요. 철수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그럼. 하지만 비용이 1억이 넘어요. 철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제 퇴직금이 있어요. 그리고 집을 담보로. 아저씨, 그럴 순 없어요. 아저씨 노후자금인데. 수진 씨, 저한테는 이게 노후자금보다 중요해요. 30년 전 제가 앗아간 빛을 다시 찾아드릴 수 있다면.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아갔다. 검사 결과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성공률은 낮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수술 날짜가 잡혔다. 2025년 3월 15일. 공교롭게도 수진의 생일이었다. 수술 당일, 철수는 병원 대기실에서 기도했다. 종교가 없던 그였지만 간절히 빌었다. 8시간의 대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력이 회복될지는 붕대를 풀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붕대를 푸는 날이 왔다. 병실에는 철수와 보리, 그리고 수진의 남동생 가족도 왔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었다.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서히 아주 흐릿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보여요. 수진이 울면서 소리쳤다. 비록 흐릿했지만 30년 만에 다시 본 빛이었다. 처음으로 본 것은 철수의 얼굴이었다. 주름이 가득하고 하얗게 센 머리의 노인. 하지만 수진에게는 천사처럼 보였다. 아저씨, 이제 제 죄를 조금은 용서받은 것 같습니다. 철수도 울고 있었다. 30년의 죄책감이 마침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1년 후 수진은 70% 정도 시력을 회복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보리는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안내견이 아닌 반려견으로서였다. 철수는 매주 수진을 찾았다. 이제는 죄책감이 아닌 진정한 애정으로. 수진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진이 말했다. 제가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아저씨도 같이 하실래요? 저요? 제가 무슨.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3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속죄의 기회를 찾은 이야기요. 그리고 용서받은 이야기도요. 철수는 수진과 함께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30년 만에 재회하여 서로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은 이야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두 영혼의 이야기. 매주 수요일 저녁 복지관 강당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시각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들. 철수와 수진은 단상에 나란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30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제 그녀는 청중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더 깊은 어둠은 제 마음 속에 있었어요. 원망과 자기연민이라는 어둠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둠에서 저를 꺼내준 건 30년 전 제게 어둠을 안겨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철수가 이어받았다. 저도 30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어둠 속에요. 매일 밤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살인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당은 조용했다. 모두가 숨죽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제가 매일 모시던 승객이 바로 그 아이였다니. 3년 동안 저는 모르고 속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철수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를 모두가 알고 있었다. 용서란 참 신기한 거예요. 용서하는 순간 용서받는 사람뿐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도 자유로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한 청중이 손을 들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나요? 전 도저히. 수진이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원망과 증오로는 제 눈을 뜰 수 없다는 걸. 용서해야만, 진정으로 용서해야만 제가 다시 빛을 볼 수 있다는 걸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감사하다고, 희망을 얻었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 말했다. 아버지,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철수는 이제 그 호칭에 익숙해졌다. 법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마음의 아버지였다.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끓여줄게. 병원 검진 있는 날이잖아. 보리도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보리도 가족인데.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다. 저녁 무렵 수진의 작은 아파트. 철수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수진은 거실에서 점자책을 읽고 있었다. 시력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작은 글씨는 읽기 힘들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뭘 봤는지 아세요? 뭘 봤는데? 노을이요. 30년 만에 본 노을이에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철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앞으로 더 많은 걸 보게 될 거야. 봄에는 벚꽃도 보고, 여름에는 바다도 보고, 아버지도 같이 보러 가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밖에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작은 아파트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 30년의 어둠을 뚫고 나온 두 사람이 만든 빛이었다. 창문 너머로 302번 버스가 지나갔다. 철수의 후임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였다. 철수는 버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35년의 버스 운전. 수많은 승객들을 실어 날랐지만 가장 중요한 한 명을 30년 만에 제자리로 데려다 준 것 같았다. 아니, 서로를 제자리로 데려다 준 것인지도 몰랐다. 아버지, 밥 다 됐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상 차려줄게. 수진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그리고 철수가 끓인 순두부찌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내일 검진 받으려면 힘이 있어야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창밖에는 별이 뜨기 시작했다. 수지는 창문으로 고개를 돌려 별을 바라보았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였다. 반짝이는 별들이. 아버지, 별이 보여요. 그래, 앞으로 더 잘 보일 거야.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해요.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철수는 수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년퇴직 후의 삶이 막막했던 자신에게 이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준 것은 오히려 수진이었다고. 서로가 서로를 구원한 것이라고. 보리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더 이상 안내견의 무거운 책임은 없었지만 여전히 가장 충실한 가족이었다. 그렇게 세 식구의 저녁 시간이 흘러갔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수많은 불빛 중 하나인 이 작은 아파트에서 30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이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다. 용서와 구원, 그리고 사랑. 어둠 속에서 찾은 빛은 그 무엇보다 밝고 따뜻했다. 30년 만의 화해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아버지와 딸로서. 끝.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용서의 힘, 속죄의 의미, 그리고 운명의 오묘함을 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도 화해와 용서의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